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김영선 세무사님과 함께 오늘 양도세 확정신고 그리고 금융상품 절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더 이어가지고 5월달에 꼭 챙겨야 되는 양도세 확정신고하고 금융상품 절세 방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영상 맨 뒤에 세무사님께 좀 상담을 받고 싶으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 세무사의 양도세 확정신고 그리고 금융상품 절세 방안. 사실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인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그 1회 1부에서 저희 그 이제 확정신고,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신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보통 1부에서는 금융소득장과세 위주로 좀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신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국세청 보도자료 보시면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부동산 1만 명.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이상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될 분들이 1만 명이 있다는 거고 국내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고했는데 확정 신고를 합쳐서 신고를 또 해야 될 분들이 3천 명이 있다는 거고 국외 주식은 많죠. 8만 6천 명.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익 나면 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근데 파생 상품도 1만 명이나 된다.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좀 그러니까 생소하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좀 사실 변동성이 크죠. 그럼 투기성이 크죠. 제가 어느 사례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그 신고를 하는데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되게 좀 대수롭게 안 봤는데 거래 내역을 봤거든요. 근데 매도가액이 1,200억. 매도가액 1,200억, 매수가액이 1,200 얼마 해가지고 2천이 난 거예요. 와, 완전히 계속 그냥 쭉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었네. 이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융 쪽은 잘 모르지만 특히 이 파생 쪽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게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표, 요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그 부동산 등 보시면 예시 1번. 자, 이게 예정신고하고 돼 있고 지금 1회, 2회 합산, 미합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례는 1회, 2회 매매를 했다는 거고요. 1회 때 예정신고를 지금 1번에서는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안 했다. 근데 그러니까 1회 예정신고 안 했는데 2회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확정신고를 해야죠. 대신 그 1회 예정신고를 이제 늦게 했으니까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존재하죠. 그렇죠. 그건 내야 되고. 두 번째는 1회 예정신고를 했는데 2회 예정신고 때 합산했다. 무슨 얘기냐면 1회 양도소득이랑 2회 양도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2회 예정신고할 때 같이 묶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뭐하러 세금을 먼저 빨리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저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는 미리 이제 땡겨서.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1회도 예정신고하고 2회도 예정신고를 했는데 합산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그거죠. 먼저 낼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확정신고 대상이니 안내문이 나왔을 거고요. 뭐 주식 밑에 보면 주식도 논리는 로직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패스하고요. 밑에 이제 국외 주식과 파생 상품은 예정신고 자체가 없으니까 요거는 확정신고만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영화 매트릭스가 아니고 파생 상품이랑 파생 상품은 그냥 얘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이 주식 있잖아요. 주식은 국내 주식도 있으면 또 얘를 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내 주식이랑 부동산이랑도 합산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그룹 자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했는데 그럼 국내랑 해외는 또 어떤가요? 그러면? 국내 어떤 거죠?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해외 부동산. 얘는 지역이 그래도 같은 자산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가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파생, 해외 파생. 그래가지고 국내랑 해외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법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통산이 안 되고 네. 국내 이익 받는데 해외 손실을 봤다. 네. 뭐 통산이 안 되고 그래서 각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보면 이제 합산이죠. 네. 이게 합산된 것도 사실은 원래 각각이었는데 네. 이게 통산이 되고 합산을 하는 게 한 2, 3년 전? 21년부터 아마 그때 세법이 바뀐 거고요. 네. 그 파생 상품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각각 별도의 통산도 안 되고 250 각각이었는데 얘도 이제 통산이 되는 거고 바뀌었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국내 해외 다르니까 합산하면 네. 안 되는데 아니면 합산을 같은 그룹이니까 해야 되는데 얘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부자 될 기회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통합이 안 된 이쪽에 부자 될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다 이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본공제를 다 썸 해보면요. 그렇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금투세랑 또 연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그러니까 섹터별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기본공제는 계속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빼면 사실은 500만 원 금융에서는 되고 있었는데 이 네 개를 뭐 다 골고루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안 계시죠. 그래서 세금이 이제 들쑥날쑥 이렇게 그렇게 신고가 돼 있는데 금투세로 바뀌면 이제 싹 모아놓고 근데 또 반항이 이제 그러니까 그 감정도 있고 하니 5천으로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례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은 일단 사례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일단은 뭐 세율만 보시면 되는데 6월에 주택 신고할 때 38%, 근데 상가 팔았을 때 24%. 그러면 상가 예정 신고할 때 24%만 지금 예정 신고했으니 세금이 줄 거 아니에요. 상가에 대한 거는 원래 30%짜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정 신고해서 세금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 제니스님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빨리 해야겠죠. 그렇죠. 빨리 땡겨야 되니까. 확정 때 하지 말고 이거 8월달에 할 때 그냥 끝내시는 게 그렇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빨리 하시는 게. 그리고 주식도 여기 보면 이제 항상 그 예정 신고라고 해서 상반기 거 8월에, 하반기 거는 내년 2월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는데. 국외 주식에서 이제 또 결손이 날 수 있죠. 왼쪽 표 보시면 국내 주식은 이익, 국외 주식은 결손. 이러면 5월에 내년 5월에 가가지고 이제 세금 돌려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지금 1,000만 원 냈으니까 주식 마이너스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반대 케이스 오른쪽 표 보시면 국내 주식에서는 또 이제 이익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 국외 주식 이익이 났다. 얘는 그냥 똑같이 국외 주식만 더 내는 거고요. 근데 이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케이스인데요. 그 이제 국내 주식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도요. 만약에 상반기 때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이익이 났다. 그러면 하반기 때 앞에 게 손실이 먼저 났으니 이게 하반기 때 신고할 때는 딱 이제 환급이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상반기 때 이익이 나는데 하반기 때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상반기 때. 그거를 이제 환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이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환급 이런 것 좀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고 있는 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담하면요, 제가 한 번은 그 대주주 신고를 또 어떤 분이 하셨는데 직접 홈택스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주주에는 선입선출법도 있고 물론 예외에 의한 후입선출법도 있고 물량이 너무나 많다 보면 양도 차익이 이렇게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제 손님이 평균법으로 또 신고를 하셨네요. 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세금을 그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때 매매 대금만 한 300억이었거든요. 대주주시니까. 양도 차익을 몇 천만 원이니까 거의 1억 정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정 청구해가지고 그때 한 몇천 거의 싹 그냥 받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다마스가 크면,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이제 세무사나 대리인한테 하시겠지만 그렇게 직접 하시는 거는 조금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만 아끼면. 많은 돈을 돌려받으시는데 왜 가끔 저도 왜 셀프로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쳐다보기도 싫던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요 케이스는 네. 요 얘기도 이제 하면 그 작년에 23년도에 2번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네. 네, 2번 신고를 했는데 그 대주주도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에서 비용 취득가액 빼면 네. 그게 이제 3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 세율이 25%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또 합산하면 또 세율이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 합산 신고 안 했으니까 보면 뭐 세금이 더 나오니 네. 이런 것도 이제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이제 앞에 일부에서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및 이제 건보료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이제 세금이나 혹은 뭐 뒤에 파생되는 건보료까지 통으로 이제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하다 보면요. 일단 금융소득을 그러니까 양도소득으로 바꾸는 게 유형을 바꾸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네네. 이자 배당도 사실은 14%만 내면 땡이긴 한데 네. 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해당이 되는 분들은 네. 내 다른 세율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세율이 쫙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 표 보시면 그 33% 대주주 1년 미만. 네. 그 다음에 뭐 보통은 22%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게 아무래도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낮은 세율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애초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좀 직접 투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중을 대비해서는 좋지 않겠냐. 네. 양도소득으로 가면 또 메리트가 뭐냐면 건보료에도 네.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산정 대상 소득에도 안 들어가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매매 차익형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내는 이렇게긴 한데 그 다음에 그 해외 주식도요. 해외 주식 뭐 단일로 22%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주식으로 해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돈 벌고 건보료도 안 들어가고. 네. 예. 나중에 만약에 금투세가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해도 얘도 이제 분류과세는 동일합니다. 네. 예, 똑같이 이러니까. 그래서 뭐 펀드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펀드는 뭐 환매 차익이 죄다 금융소득이니까 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뭐 직접 투자 쪽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두 번째로는 뭐 전통적인 거죠. 뭐 뻔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밑에는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거 설명은 안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뭐 개인 투자형 국채 내일 6월부터 이제 출시돼가지고 한다. 이게 사실은 15.4% 분리과세 상품이 나오기가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네.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맥스 2억까지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 나오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몰릴 수 있고요. 이거 네. 아마 미래에셋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담지 마시고요. 상품을 네.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쪼개서 들어가라는 거는 이제 그 처음부터 그 이제 뭐 증권사 투자하시는 뭐 PB분이나 이렇게 조언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 24년이니까 24년도에 만기가 돌아가는 거 이거를 계속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24년도에 얘는 만기가 들어가고 얘는 뭐 25년에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시기를 좀 분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수입 시기가 대부분은 이제 돈 들어온 날이죠. 웬만하면. 네. 그런데 배당은 뭐 잉여금 처분결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3년 배당에 대한 처분 결의는 24년도 주총에 네. 하잖아요. 그래서 주총 24년도에 귀속된 소득이다. 네. 요것도 그냥 간혹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네. 23년 소득이냐, 24년 소득이냐. 네. 네. 이건 좀 다르다. 네, 조금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 뭐 금투세도 그렇고 나중에 금투세로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금융소득이 이제 분산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면 그 우리나라 소득세가 인별과세니까 이제 그 금투세에서도 인별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풀로 이제 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좀 이제 모아올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소득을 뭐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금융 상품 자체를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네. 뭐 저평가된 것들, 뭐 현금이야 항상 뭐 플랫하다지만 상품들은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일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우리 애 계좌로 넘긴 날 대체 출고한 날 기준으로 2개월 그 다음에 뒤에 2개월
평균가액으로 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계산을 한다. 근데 만약에 외국 주식이면 이제 외화 환산도 한다. 근데 외화 환산은 그 넘긴 날 기준으로 그냥 한꺼번에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증여했는데 증여세 얼마 나와요?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바로는 모릅니다. 세금을 알 수가 없죠. 당장은. 왜요? 제가 오늘 우리 애 계좌로 넘겼어요. 근데 평가가 후 2개월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고 나서 물어보시면 모르죠, 저도. 그러면은 아예 그냥 현금 증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금은 아예 그냥 별도고, 보통 이렇게 상장 주식 증여하시는 경우는 기대는 있는데, 올라갈 기대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자, 2천만 원까지 내가 해주고 싶다, 미성년 자녀한테. 그럼 현금 2천을 줘서 주식을 사주는 게 좋냐? 아니면 2천만 원째 정도의 금융상품을 주는 게 좋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국내외 상장 주식을 주면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가니까 지금 당장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싫으면 현금을 줘서 사게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또 현금을 줘가지고 나중에 있었는데 이걸로 내가 좀 뭐 트레이딩을 하거나 좀 거래를 빈번하게 하면 또 이슈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현물을 주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치에 대한 기대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하는 거랑 똑같죠.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 거 보통 그런 거 증여하시잖아요. 근데 왜 증여하시죠? 나중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평가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채권은 조금 다르고요. 채권은 이제 뒤 2개월이 날라가고요. 앞에 2개월이랑 뭐 전일 종가, 그리고 뭐 펀드는 이제 펀드 ELS는 그날 딱 그날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계좌를 넘겨요. 계좌를 넘기면 그 보통 신고를 안 하시죠, 보통. 비과세라고 비과세인 경우도 있고, 안 걸릴 거라 생각하시는 또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넘어간다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안 넘어가거든요. 얄짤없죠. 금융 정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왜 통합을 해갔어요? 국내와 해외를 다 정보가 공유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보면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그 증권사가 혹은 은행이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세무서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지급명세서를 낼 때 그 타계좌로 갔을 때 그게 판 건지 준 건지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구분이 돼 있어요. 증여성 자금이면 증여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이제 한 2, 3년 뒤에 이제 딱 통지서가 날라오죠. 증권거래세 소명자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세무사를 만나셔야 되니 안 만나시려면 그냥 미리미리 하시는 게 하고 좋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때 연락 받으면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뭐 했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요. 실제 사례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 CJ 그 이재현 회장님 증여한 사례인데 여기 보면 그 CJ 그 사우 뭐 전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신종증권 발행한 케이스인데 요거를 보면요. 그 딱 차트를 보면 처음에 당초 증여. 19년도 12월 9일 날 요때 증여했다고 공시가 떴어요. 다트에. 근데 요때 가격을 한번 보니까 저는 2개월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65,400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최대 주주 할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 할증. 그러면 한 주당 74,000원이에요. 78,400원. 근데 184만 주 증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443억. 여기에 그냥 대충 증여세 50% 때리면 720억이잖아요. 그렇죠. 대략 때리면. 뭐 앞에 뭐 4.6 그런 거 일단 빼고. 근데 딱 가보니 오른쪽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네요. 그래서 평균가가 41,650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전문가들 많을 테니 딱 보면 이제 증여의 취소라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증여를 한번 하고 나서요. 3개월 이내 반환을 한다. 그러면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탈세가 아니고요. 그냥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이제 주가 떨어질 때 종가 평균을 보니 똑같은 로직으로 결국에는 49,980원인 거예요. 그러면 얘로 똑같이 취소하고 다시 재증여하면 920억이니까 이걸로 이제 세금 절세액이 260억. 할만한 거죠.
이거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네. 여기 날짜 보니까 정말 12월 9일이고 네. 2019년, 네. 2020년 4월 1일 정말 그렇죠. 한 일주일 차이 나네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걸 하면 네. 대략 한 260억 정도를 네. 세이브를 하는 거니 네.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그래서 하려고 하시겠죠. 이게 실제로도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뭐 재벌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요. 네네. 실제 증여했는데 가격이 막 이렇게 기대와 다르게 내린 분들이 있는데 취소해달라고 얘기가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증여를 네, 하면 네. 증여세 그 세액 신고 납부도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날짜로 꽉 채워서 네. 먼저 증여세를 내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떨어지는 걸 안 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네. 좀 늦게 내시고요. 네. 쭉 지켜보다가 네. 전후 2월 종가 평균을 보시고 야, 좀 떨어졌는데? 그럼 좀 취소할까? 이제 뭐 이제 너무 막 빈번하게 네, 하면 좀 네.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그렇죠. 케이스는 이제 너무 이제 명확하게 좀 떨어지니까 이 네. 그래프 보십시오.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시라. 그래서 이거는 그 딱 저스트 3개월이어야 되고요. 네. 3개월이 넘어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두 번째로 현금은 또 안 된다는 거. 네네네. 네, 현금은 아시잖아요. 양방으로 증여, 재수 없으면 양방 증여. 네네. 그러면 저도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뭐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단 네네.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양방 증여 과세할 수 있는 거는 맞으니까. 네네. 현금 증여는 네. 취소가 안 됩니까? 네, 취소가 안 되죠. 이유가 네, 뭡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금융상품이고요. 네네. 현금이라는 거는 꼬리표도 없는 거고 네네. 사실은 네. 그런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캐시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예, 여기까지 준비해 주신 거죠.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네, 저희가 네. 또 세무사님이 감사하게도 문의하기 이렇게 QR코드를 남겨주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건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도 현재 쓰고 계시고요. 네. 홈페이지도 있으시고 네, 예. 여기 QR코드 주소 같은 거 다 나올 거 연락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거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세무사님들도 못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 네. 뭐 이렇게 좀 하면 더 좋다라는 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어차피 연락하면 제가 안내는 드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상담 오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네. 자료 준비 같은 거를 좀 해오시고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래도 검토하기가 좋으니까 네네. 좀 준비를 많이 본인 자산에 대한 준비를 많이 네.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식으로 상담을 하고 또 이게 유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상담료라는 게 뭐 몇십만 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많이 하면 하실수록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아까 혼자 셀프 홈택스 신고하신 분 대주주 그런데 결국에는 세무사님 도움 받으니까 환급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을 돌려받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방법 알려드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무사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뭐 소감이라든지 네. 좀 당부사항 같은 거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영광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수준이 되게 높으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은 강의였지만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게 좋았고요. 네. 다음에 또 그 금융 관련된 네네. 그 주요 이슈가 나오면 저도 이제 제네시스님이랑 연락을 해서 네. 또 다른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첫 번째가 금투세니까 금투세 예. 결과 나오면 한번 네. 또 나와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